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뉴스타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도 공유가 됐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당시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신용환 전 서울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당시 상황 그리고 실제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선거 때 뵙고 한동안 못 뵙다가 또 이런 일로 또 교수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일로 뵈야 되는데 무거운 일로 뵈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뭐 정세가 위중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당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당시에 사실 대선 캠프 굉장히 바쁘고요. 하루하루 올라오는 보고서가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주로 교수님께서 당시에 하셨던 그 일들의 핵심 내용들이 보고서 분석하는 것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인 일은 정책 총괄 지원실장이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뭐 수많은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600분이 넘는 전문가들이 이제 막 파트별로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하고 후보께 거의 매일 이제 지방 가시거나 이런 일정 빼고는 웬만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 오늘은 경제다 그러면 2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그걸 2장으로 요약하려면 일단 저는 다 읽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서머리를 하고 축약해서 후보께 드리고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그건 곧 TV 토론으로 준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됐냐면 전략 조정 회의라는 게 아침에 있고요. 저녁에 이제 일일 상황 보고 점검회의,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게 저녁에 이제 있어서 아침 저녁 정례적으로 하는데 전략 조정 회의는 뭐냐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캠프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희 정책 파트만 돌아가서 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뭐 메시지, 뭐 일정을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책 공약 발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물려 가고 그에 따른 메시지가 있겠고 그에 따른 홍보, SNS,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를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이제 정책 조정회의에 가게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TV 토론, TV 토론 준비팀은 따로 있고요. 준비팀에서 준비해서 이제 후보가 TV 토론에 임할 때 실제로 그 뒷단에는 안 보이는 수많은 그 백업 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언을 잘못하셨으면 언론에 해명해야 되고 뭐가 수치를 예를 들어 틀렸으면 정정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나 뭐 김은혜 의원 등등 해서 TV 토론 백업 팀에 차출돼서 실시간으로 그런 일까지 그래서 정책이 걸쳐지는 역할들은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시 10분에 문 열고 출근해서 12시 10분에 문 닫고 퇴근하는 걸 거의 하루도 빼짐없이 120일 동안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120일 동안 고생을 하셔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그 120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목격하시고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후보의 자세와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까 싶습니다. 그 120일 동안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담당한 그래도 영광스럽게 장관급 청년위원장을 했는데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당했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갖고 제가 이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제가 윤석열 캠프 합류해서 이러이러하면서 굉장히 자주 본 사람이죠. 아마 직급의 낮고 높음을 떠나서 대면 접촉 보고하는 횟수로 보면 굉장히 아마 자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대면 접촉을 전체 120일 가운데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뭐 일주일에 최하 2-3번은 무조건 했겠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정책들 나간 게 있고 제가 보고서 요약한 걸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이제 대면 접촉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안타깝게 보는 거는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는 아직 한참 덜 되셨다. 어떤 통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지만 국가 경영 부분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의 그 사례들을 보고
제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한 2월 달쯤에 제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선배님께도 토로를 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또 다 아시는 언론계의 대선배님께도 직접 제가 토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 두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제가 탄핵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 시작하면서 마침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어 있다가 사퇴하고 마지막에 원희룡 본부장 인수위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캠프에 계시던 120일 동안 겪었던 그 후보의 상황이라는 것이 네네. 이것은 박근혜 정권 트라우마였던 탄핵을 다시 연상시킬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이 포멀하게 정책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히트쳤다고 좋아하지만 그 정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과정을 보면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저 회의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회의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라고 쭉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병사 월급 200만 원이면 평균이 200인지 그럼 180을 상병을 주고 예를 들어 병장을 220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시작은 언제 한다는 건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부사관들 하사중사 상사는 그 200만 원보다 밑인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급 공무원들 그 밑인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를 들면 그다음 가장 중요한 재원 예산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서 그거를 확보한다는 건지 등등 저희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미 발표가 됐어요. 수많은 기자분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간판 공약이 돼 있단 말이죠. 소위 어그로를 끌은 거죠.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면 그게 예산이 당시 병사 월급이 2조 2천억이었는데 약 5조가 늘어서 7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돼요. 200만 원을 하면. 그럼 5조가 주는데 그럼 당시에 국방 예산에서 퍼센티지로 보면 한 10%가 넘죠. 한 15% 정도 될 텐데 그걸 어디서 확보해요? 그러면 뭐 헬기를 덜 구입하든 K2 전차를 발주를 덜 하든 뭐 이런 식일 텐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갑자기 늘려주진 않을 테니까요. 이런 식인 거를 수도 없이 매일 경험한 거죠. 이건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사적인 가십성의 이런 부분은 뭐 너무나 이제 제가 제 기준에서 황당한 걸 많이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불행한 데까지 가면 제 인생은 뭐냐 해서 제가 코로나 때 격리돼 있으면서 아내랑 상의를 하고 선배님들께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사표를 했던 거죠. 그게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서글픈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선 의원을 지내신 선배께서 야 그때 네가 떠날 때 솔직히 나도 이해를 못했다. 왜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최소한 뭐라도 다 높은 자리 받을 텐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네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또 훨씬 큰 폭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도 이제 지역에 인사 더 이상 다니기가 싫다. 창피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의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사실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조차도 더 이상은 창피해서 내가 지역에 가서 인사도 못하겠다 이런 지경에 실제 사석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황당한 또 당황스러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들도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를 뛰었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겠다. 이거는 박근혜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직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 물론 저는 떠났지만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했던 뭐 탄핵이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랬는데 정말 제가 걱정하던 거 이상으로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다시 대선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120일 동안 이제 2달 동안 아니 2달이 아니네 넉 달이네요. 상당히 이제 세게 활동을 하신 건데 그 사이에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터이고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가 제일 강력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기초로 하면 뭐 그런 적이죠. 근데 그 중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가 9차더라고요. 3월 8일 날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이 9차 보고서면 앞에 1에서 8차까지도 보고서가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보고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보고서는 뭐 저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시 찾아봐야 되지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에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의 얘기를 하고 실무단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 차이고 뭐 남녀 이건 뭐 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 통상 이루어지는 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요. 내일 어디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가기로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은 대구를 가기로 했는데 한 이틀 후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인천이 훅 빠졌다. 어떤 예. 누가 지역 폄하 발언이 있어 빠졌다. 예. 그럼 인천으로 빨리 땡겨서 이걸 하고 바꾸자. 이렇게 되면 일정은 일정 바꿔야 예. 되죠. 조직은 그러면 인천 조직을 빨리 또 가동할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저쪽 걸 캔슬해야 되죠. 그렇죠. 정책 공약은 그에 맞는 센 공약, 요 정도 높이의 공약을 하려고 그랬으면 빠진 걸 회복하려면 뭐 지하철 연장 노선을 논다든지 뭐 예. 거기에 굉장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뭐 예. 이런 공약들이 나가겠죠. 예. 그에 따라서 메시지, 공보, 홍보, SNS 다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출발점은 그럼 뭡니까?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오는 의견이잖아요.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명태균 씨를 알았거나 또는 미래한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좀 더 기억이 각인돼 있겠죠. 네. 3년 전 일인데 예. 그런데 그런 전혀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 어느 보고서 이게 여연에서 뭘 해서 이렇다 무슨 뭐 갤럽이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준비된 것이 있으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네,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일단 그 교수님께서 공개해 주신 것은 공표 보도 불가. 그러니까 그리고 네, 네. 그 위에 미래한국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이게 전국 대상의 보고서. 이게 저게 표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표지고 그 다음 거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자,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 후보 중 선생님께서는 누굴 지지하십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0.8, 정의당 심상정 4.1, 윤석열 49.9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네. 3월 8일 날 발표된 조사 보고서니까 발표된 게 아니라 이제 내부 조사라는 거죠. 네네. 발표는 안 되고 이제 네. 내부 조사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조사는 하루 동안 한 거예요. 네. 네, 조사 일시가 2022년 3월 8일 하루 동안 조사가 된 거고 무선 RDD ARS 100%로 조사를 했고 전국에 18살 이상 남녀 5,016명 대상이고 응답률은 8.1%다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조사 보고서를 처음에 봤을 때 네네. 여기에도 좀 일종의 이제 조작 네네. 있다고 봐야. 네, 보도에 뭐 뉴스타파에서 그 조작한 걸 보도했다 그랬는데 저는 뭐 영상은 못 봤습니다. 이야기만 네네. 들었습니다. 뭐 네.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네. 아마 그거는 예선전 때일 겁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한다,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네. 제가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안 봤지만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이 자료는 그래도 제가 원희룡 그 후보 당시에 종합상황실장 하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할 줄은 알거든요. 네. 많이 해봤고 실제.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우선 이거는 본선이고 진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작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보고서의 이 조작은 자체, 요거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는 예. 내부 대비로 돼 있는 요거 본선 때 쓴 거는 조작은 없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의 조작은 네, 그리고 없다. 샘플 수가 5,000명이 넘잖아요. 예. 저것도 조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쪽에서는 예를 들어 뭐 500명을 하고 2,000명으로 뭐 늘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건 예선전 걸 거고요. 예. 여기서는 진짜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기냐 지냐. 그런데 지금 보시면 9.1%로 이기잖아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저기에 보시면 네. 아주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 참여자 네. 숫자가 보시면 절반이 넘죠. 아까 네. 5,000명이었는데 2,700명이니까 한 55% 이상 그렇습니다. 되죠.
거기에서 거꾸로 아까는 이제 9.1을 이겼는데 네. 지금 사전 투표를 보시면 예. 이재명 후보가 훨씬 이기고 있죠. 네, 이재명 투표가 사전 투표는 49.3,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43.9. 네네. 예, 이렇게 그래서 6% 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예, 네. 바로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그 당시에 캠프를 취재했던 출입 기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8에서 약 12% 정도 예. 이기는 걸로 예. 엊그제 누가 전해주던데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후보가 뭐 전날까지 뭐 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마음 편하게 예. 있었다 이런 뭐 인터뷰를 했다고 누가 예. 기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 전까지는 대부분 뭐 저희가 눈으로 보든 말로 듣든 주로 선대본부장 이런 분들은 여연 조사를 거의 매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알겠죠, 많이 알고 예. 봤겠죠.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늘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날 그날 투표는 6시에 끝나지 않았어요. 7시 반, 8시 뭐냐면 코로나 걸린 분들 예. 연장 투표라는 게 그렇어요. 있어서 예. 근데 갑자기 오전부터 비상이 걸려서 그날 회의를 투표 동료 관련된 회의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막 체크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했었어요. 왜 그러면 갑자기 비상이 걸렸을까를 보면 저 그래프를 잘 해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뭐냐면 겉으로 표면상 보면 다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전 투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합산하고 아마 가중치 이런 거 보정을 해보면 네. 이거 질 수도 있다. 예. 아마 그거는 나중에 강혜경 씨나 이런 전문가들이 예. 아마 체크를 해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이거 여차하면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다. 예. 제가 약간 왕따 아닌 왕따처럼 된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1, 2% 내외의 큰 접전이 될 거다. 엄청 어려운 싸움이 될 거다. 예. 제가 계속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붙잡고 한 것도 있고 전략 관계자들하고 커피숍에서 예. 강조한 것도 있어요. 기자분들한테도 수도 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한 10% 이기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왜 지금 와서 했는지 당시에 했는지 하여튼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했는데 왜 당신은 그러느냐 예. 했을 때 정권 교체가 마치 시대적 화두처럼 어떤 그 슬로건처럼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 문재인 정권 교체. 그런데 문재인 정권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48, 47, 46. 네.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그걸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 이렇게만 평면상 놓고 보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다 같이 합쳐서 봐야 된다. 왜? 네. 문재인 지지한다고 하다가 투표장에 가서 갑자기 윤석열 이거 쉽지 않다. 그러니 굉장히 그 내포된 의미가 위험하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아마 추정컨대 명태균 씨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또는 김건희 여사한테 그걸 만약에 공유하거나 보고를 했다면 네. 저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됐을 거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다가 투표 당일날 아하. 아침에 보통 비상을 걸었구나. 출구 조사할 때 각 당에서 지켜보고요. 사람들이 예. 어떻게 답하는지 반응이 어떤지를 봐요. 그리고 예. 투표율이 어떤지. 예. 투표율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뒤쪽에서는. 사전 투표 때 그렇게 높았는데 예.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출구조사 나오는 반응이 이상한 거죠. 네. 그날 원래 10시에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오전 10시. 예,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 기억에 그날 3차례 이상 회의를 했어요. 3번. 투표 동료를 해죠. 그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건 투표 동료죠. 예. 그러면서 초비상이 걸렸었고 예. 아마 저런 데이터가 기초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후보 지지도를 조사 결과 분석을 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49.5, 윤석열 후보가 44.8 이렇게 나오고 사전 투표 미참여자에 네. 대한 후보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8.0, 이재명 후보가 30.6 이렇게 큰 차이가 이게 났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 예. 투표를 한 사람이 응답한 게 지금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나는 거죠. 거죠. 그런데 예. 그러면 진실이냐 허위냐 답하는 사람에 예. 가공할 수도 가짜로 답하기도 하잖아요. 예. 사전 투표를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 찍었다고 답할 확률 거의 없죠. 이미 했어요 본인은. 이미 끝났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긴급하게 윤 대통령 후보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유를 했다면 예. 이제 비상이 걸렸을 예. 수도 있죠. 처음엔 그래도 조사가 이렇게 높은데 하다가 당일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후보께서 이거 전국적으로 투표 독려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후보가 직접. 네네. 예. 그래서 상황실에서 긴급하게 모여서 빨리 독려해야 된다. 어디 예. 어디 해서 막 조직 가동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독려하는 거 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어느 분이 당일날 무슨 회의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거는 회의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의 예. 얘기고 당일날 무지하게 바쁩니다. 예, 선거날. 어디가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어디로 그렇죠. 위원장 연락해라. 뭐 해라. 조직국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수도 없는 일들이 실무단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위에 분들 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본부장 이상은 예. 그러나 이 실무 책임자들은 예. 정신이 없던 하루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전날까지는 투표 참여 캠페인 뭐 하십시오 하지만 네. 사전 투표 그리고 투표 당일날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예컨대 몰표가 네. 나오느냐 이 네, 정도 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거 지는데 네, 이제 네. 이런 그 전략가들은 계산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마지막까지 바쁘다. 그러면 네. 원래는 오전 10시에 회의였는데 네, 네. 후보가 직접 비상을 걸어서 네. 당일날 몇 시에 회의를 하신 그 거예요? 시간은 뭐 제가 기억은 기억은 안 안 나지만 나는데? 제가 이제 일정표를 찾아 보니까 예. 제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당일 10시는 아니고 그보다 일찍 나와서 급하게 회의를 아마 했다. 조금 더 일찍 했을 것 같고요. 예. 또는 그 시간에 오전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막 저희가 걸려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표 동료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없이 이루어졌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가 갑자기 비상을 걸었다는 거네요. 그건 제가 들은 얘기죠. 이걸 예. 이렇게 직접 후보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빨리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해라. 네. 그런데 실제로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가 상당히 이런 뭐 다른 보고서도 뭐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일단은. 어떤 걸 보시는지는 뭐 모르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하게 그 해석 처음에 해석할 때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래도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하다가 당일날 아마 아침 분위기를 보고 초비상이 네. 걸렸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3월 8일 보고서인데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그렇다면 선생님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3,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4.2 이렇게 나왔거든요. 겉으로 저렇게 돼 있죠. 네. 저거를 아까 사전 투표랑 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잖아요. 네, 예.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소하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거는 아마 강혜경 씨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강혜경 씨가 사실은 이 데이터나 네네. 문항 설계나 여론조사 전문가. 본인은 그걸 분석할 저희보다 그렇죠. 훨씬 전문가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종합상황실장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탁 보고 예. 이래서 이게 CPX 비상이 걸리는구나. 지금 보세요. 뭐냐면 2,700명이잖아요. 예. 5,000명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율이 2,700명, 2,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6% 차이 났다고 그랬지만 네. 그걸 가중치를 합산하고 가중을 해보면 네. 2,700명인데 2,300명이니까 2%가 더 올라가겠죠. 예. 위로. 예. 그렇게 보면 두 개를 합쳐서 해보면 예. 저건 단순 당선 가능성을 물은 거고요. 그런데 사전투표 참여자까지 해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다면 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이기거나 거의 붙어 있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을 그렇군요.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해요. 뭐 이런 배경을 다 설명하고 뭐 후보가 뭐 이러니까 해라 이런 저기는 아니겠죠.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참여자 2,796명을 샘플로 해가지고 네. 조사를 한 결과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대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거나 붙거나 아마 그렇게 되는 분석이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에 당연히 비상에 걸려서 이거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빨리 네, 투표 네. 동료 캠페인을 네, 해야 네. 된다 해서 네, 네. 하부토대에서는 비상이 걸렸던 제가 거다. 보도된 거 중에 예. 영태균 씨가 이런 거 제목만 봤어요. 내용 예. 못 봤는데 내가 아니면 저걸 해석할 수도 없다. 내가 설명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보도가 어제 한국일보 있더라고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네. 이게 유출된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 일요일 명태균 씨 인터뷰를 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며 그거 어떻게 흘러갔지? 누가 유출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우선은 저거를 아마 그분이
자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해석 못한다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역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가장 주요한 걸 거예요. 딱 보고 일반인들은 결과만 딱 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숫자만. 그러나 조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의미를 좀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아마 기초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두 번째 예. 유출에 대한 부분은 이분이 인터뷰에서 그러셨다면서요.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했다 이랬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예. 그럼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 아니면 강혜경 씨예요. 예. 저는 명태균 씨도 모르고 강혜경 씨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면 본인이 유출하지 않았으면 어디로 가요? 근데 본인이 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보고든 공유든 뭐가 있겠죠. 누군가와. 네. 예. 그런데 본인이 분명히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서 저 많은 샘플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만 알고 예. 뭐 말이 안 했으려고 되는 하는지는 거죠. 모르지만 예. 그러면 제가 일면식도 없는 제가 어떻게 저거를 제 손 안에 왜 와 있습니까? 그날. 뭐 저는 그날 정신없이 그날 아니어도 항상 정신없이 뭐 출입 기자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뭐 저걸 구하러 다니기를 하겠어요. 뭐 혹자들이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찌라시 같이 돌아다니는 걸 뭐 구했다. 찌라시는 그럴 아닙니다. 여유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형태가 찌라시도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회의에 들어갔을 때 이 보고서가 공유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날 뭐 정확히 상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급하게 회의를 하면서 투표 동료를 더 해야 된다,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분위기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운로드는 아마 나중에 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캠프 안에서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 또는 회의 자료로 나왔던 게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전략 전술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 제가 명태균 보고서다 이런 것들은 기억이 몰랐겠죠. 없죠.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미래한국을 뭐 뉴스에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이 그 교수님 외장하드에 나중에 포함이 2년 돼 있더라. 넘게 제가 뭐 볼 일이 없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너무 시끄럽고 하면서 보니까 미래한국이라는 단어가 띄어서 보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략 조정회의에 수많은 그 회의가 끝나면 이제 저희 정책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타이핑해서 같이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저 60여 네, 네. 명 있었던 방에. 네. 그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하도 파일이 많아서 저도 뭐 일일이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지금 짬나는 대로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에 예. 보니까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뭐뭐가 부족하니까 정책에서는 그들에게 예. 어떤 뭘 할 수 있는 거를 공약 정책을 만들어라 예. 하는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타이핑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다 부인한다면서요. 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령하고 회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네. 제가 혼자 조작해서 쓸 리는 없잖아요. 그 당시의 파일이니까 제가 지금서 뭐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 날짜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라 몰라요. 아니, 전혀. 저거는 그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네. 뭐 교수님께서 만들기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저는 저게 작성 시간 제가 다운로드 받은 시간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어느 시간에 저 강혜경 씨가 만들었고 예. 제가 다운받은 건 몇 시다 하는 건 예. 나중에 알았어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이제 약간 소름 돋는 내용인데 2022년 3월 8일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막바지까지 확인된 여론 민심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지지와는 관계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7.7, 네. 윤석열 46.2, 거의 근접해 있죠. 1.5% 네. 표차로 그 이재명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조사한 것과 예. 사전 투표 합산해서 가중해 보면 그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예. 예. 그거는 강혜경 씨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예. 거의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아마 비상 걸리는 근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이 0.73 네, 네. 퍼센트 표차로 이제 윤석열 당선 확이 된 건데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훨씬 크게 이긴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가 또 그랬어요, 그랬다고 실제로. 했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조사나 데이터도 막 이랬다는 건데 실제로 막판에 나온 보고서는 이러하다. 네, 그러니까 네. 교수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고. 그래서 제가 대선 딱 결과 발표 나오고 네. 많은 기자분들 저랑 식사하고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기자분들이 예. 뭐 멍석 깔아라 좌판 깔아라 이런 식의 예. 축하하면서 그랬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명태균 보고서가 권력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하고 실세가 아니라고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스스로 핵심이나 실세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랑 그럼 같이 했던 회의체 분들, 그 공인 분들 다 지금 수석, 비서관, 장관, 차관, 뭐 최소한 선임행정관 이런 것들 대부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만 핵심 아니고 그분들은 다 핵심이고 그랬는지는 모르죠. 예, 그거는 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고 오염시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당혹스럽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제가 즐거워서 이런 일을 할 리도 없는 거고 대단한 무슨 제가 저만 정의의 사도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라고 하는 분 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에 온 대한민국이 휘둘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몇 달씩 이게 갈 일이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대한민국을 제가 꿈꾸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지는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공개하게 됐지, 저 폭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삶이 뭐 폭로를 하고 무슨 뭐 가십성에 뭐 이런 것들로 할 그런, 저를 겪어본 분들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 그 120일간의 그 캠프 생활 가운데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 즉흥적인 결정, 네. 특히 정책 뭐 관련해서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거의 사실상 박근혜 시즌 2로 가고 있는 국면으로 느껴진다. 안타깝죠. 네.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네. 결과적으로 여론조작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테면 인수위에 본인더러 와서 면접을 좀 보라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거절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자니까.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 뭐 2020년부터 여러 정치인들과 특히 유력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 나는 판을 만들었다. 판을 짠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잘 모르셨지만 실제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죠. 그 후면에서 벌어지는 거. 저희가 이게 어느 루트로 어떻게 타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되지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었죠. 교수님께서 생각나는 그 아까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말고 네네. 또 교수님께서 도무지 이거는 납득하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김 여사께서 이제 네이버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하고 딱 두 줄 올라왔어요. 두 줄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마 그때는 사과에도 있었고 하니까 예. 이렇게 최소한도로 하자 이런 게 있었겠죠. 안 올릴 수는 없고 네.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언론들이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두 줄이 뭐냐, 국민을 무시하냐, 막 뉴스 기사 보시면 네네.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저희가 이 전략조정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 어느 한 분께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나서 얼굴 새빨개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식의 그런 것 같았어요. 막 당황하면 나가서 전화 받고 막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네네. 예. 그런데 예.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 두 줄로 올릴 때 예. 과연 김 여사께 어떤 상식적 추론으로요. 예. 김 여사께 승인을 안 받고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인데 네네. 김 여사의 컨펌 없이 실무자가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한번 겪으면 실무자들이 이제 말은 아무도 안 해도 굉장히 예. 무거운 분위기에 말은 안 해도 다 허탈해지는 거죠. 이제 에피소드로 밤을 샐 정도로 많이 있지만 저는 네. 그런 가십거리 에피소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후보가 직접 전화해서 엄청나게 깼다. 뭐 그 세간에는 윤 대통령이 워낙 뭐 육두문자 혹은 뭐 욕설을 자주 쓴다. 네, 조사 빼고 다 욕설이다. 욕설에 이런 대해서는 뭐 분명히 제가 들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 후보에게 네. 직접 누군가를 혼낼 때 그런 걸 옆에 있었던 적은 있죠. 회의할 때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욕을 하십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총괄 본부장께서 예. 외부 CEO가 와서 예. 저 슬로건 이런 것들을 PT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 때 이제 어떤 그 쌍시옷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총괄 본부장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외부 CEO가 와서 PT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끼리야 안에 있는 이제 멤버들이야 봐도 이제 그냥 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외부에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뭐 슬로건 뭐 예.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또 밖으로 이상하게 나가. 그 있죠. 당시에는 막 굉장히 작은 거 하나도 민감한 시점이니까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저기를 하면 저는 논점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게 대통령이든 같이 일했던 분들이든 저는 그런 패 끼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언론에 이제 제가 누구를 지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뉴스타파 원본 영상을 보시면 저는 누구를 지목한 적이 없어요. 네. 오늘 뭐 벌써 5분이나 지나서 교수님 말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셔서 네,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네, 말씀을 네.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보고서가 대선 캠프 안에서 분명히 존재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입수할 길이 없는 사람인데 제 손에. 예, 하드에 있다는 거죠. 네. 뭐 그걸 제가 뭐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사람이라 뭐 조작을 한다면 모를까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실제로 명태균 보고서에 의해서 캠프가 네. 컨트롤됐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지금 나오는 각종 뉴스와 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을 걸었고 그 근거는 이거였고 이 뒤에는 명태균 씨가 있었다. 추정이지만 예. 그랬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추정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예, 예.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